또 한 사람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그 입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는가? 프리스턴 대학에 이제 그 박사 공부를 하러 들어갔더니 네. 그 담임 교수가 프린스턴. 네, 프리스턴, 네. 프리스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 잭시가 이승만과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 잭시를 통하여 윌슨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3.1 독립운동의 하나의 정신적 출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승만은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미 외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바로 본질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먼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데 네. 이승만은 미국 그 일본만 정확히 보는 게 아니고 사람, 국가, 사건 네. 모든 곳에 있어서 내막을 본질을 한눈에 통찰하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한미 외교를 두고 이승만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해답이 딱 나오죠. 네. 우리나라 외교는 지금 둘입니다. 한미 외교는 하나는 통일 외교죠. 또 하나는 경제 외교입니다. 경제 외교, 통일 외교인데 그중에 통일 외교가 가장 사실은 주된 외교인데 네. 미국과의 외교에서 어떻게 통일되겠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되는 이유는 통일 대립 재개하려면 간단합니다. 6자 회담 이건 전부 다 표면적 이유고 실제는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그 송유관 네. 3개월만 끊어버리면 핵무기고 정권이고 북한은 끝나버립니다. 네. 통일 바로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그 일을 하느냐? 안 하죠. 중국은. 왜 안 합니까?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지기를 원하죠. 이건 모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미국뿐이다. 지금도 미국입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활용해야 되고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요 아예 그냥 헌법과 같은 공식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왜 중국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남북 전쟁 같은 심각한 문제로 한국을 왜 보지 않느냐? 플로리다에 있는 버지 아일랜드 그 중국 자금줄 딱 3달만 끊어버리면 중국 이번에 가서 좀 미안하지만 중국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 시진핑이가 가서 그 저 300억 불입니까? 비행기 사오는 거 보셨잖아요. 네. 상대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네.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가 중국으로 붙을까 봐 미국이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통일 안 되는 핵심은 중국도 아니고 육자회담도 아니고 좀 미안하지만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의 의지가 지난주 여기 방송하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뭐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하면 4개 나라를 북한을 뭐 나누어 갖겠다.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통일시켜도 절대로 우리는 중국으로 붙지 않는다. 미국을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도 안 할 뿐 아니라 네. 절대로 중국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중화권에 산 이유는 종교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네. 지금은 그래 미국 자존심을 좀 살려줘야죠. 당신들이 한국에다 구축해낸 기독교 1200만입니다. 캐톨릭까지 합치면 2000만 가까이의 영향권력이 있습니다. 네. 통일시켜놓고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네. 한국은 절대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 논리를 미국의 1000명의 국가 지도자, 네. 언론인, 교수들에게 이것으로 설득을 해야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도 안전하겠다. 네. 난 이게 설득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뭐 이 종교적인 가치관을 중시하신 분이니까 네.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네. 결코 미국과는 공유한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부 민족주의자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아주 존경하는 또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주의자고 친일분자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딱 사건 보면 압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이 됐을 때 미국이 2달 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시켰죠. 가택연금을. 네. 그게 친미입니까? 가장 미국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처칠의 회고록에도 보면 이 이승만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물.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 가장 골칫덩어리. 어떻게 친미입니까? 네. 친미를 뭘 구속을 시키고 또 친일 30만 불 상금 붙었는데요. 이승만 잡아 죽이려고. 네. 일본이 무슨 친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역사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진실하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이제 이승만 뭐 영화 제작 뭐 대표도 맡고 계시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굉장히 그 역설을 하셨는데 목회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바쁘실 텐데 왜 사회 정치적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저도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회 열심히 하면 하늘과 땅에 제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늦게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방을 들어갔더니 책상 앞에다가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부시를 죽여라 이렇게 썼어요. 네. 아마 내 영상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네. 썼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해서 밖에 있는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부시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가 왜 부시를 죽여? 누구야 부시가?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고 했어. 네. 요즘 한참 언론에서 지금 그 교과서 문제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전 교주가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저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교자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학교 그 교원 단체에서 어떤 모 단체에서 뭐 그래서 제가 그 뒷조사를 해봤죠. 그 담임 선생을. 부시를 죽여라. 그렇죠. 무슨 남의 아들을 학교 보내놨더니 부시 죽이라고 가르치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요즘 그 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 이 사상에 결국은 깊이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확대해서 조사하는데 네. 논산 훈련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애국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그 신입생 그 신병들이 들어오면 네. 훈련 받으면 국가 비밀을 다스리는 뭐 기무사 뭐 또 감찰부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무나 보낼 수 없으니까 큰 강당에 모아놓고 첫 번째 문제가 군번도 쓰지 말라, 이름도 쓰지 말라. 첫째,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네. 미국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6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6.25 북침 그런 건 다 간두고 전쟁 나면 총을 쏘겠느냐? 40%가 난 총 쏘지 않겠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기무사 사령관을 노무현 정부 때 하셨던 허평한 사령관이 네. 조사한 조사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 핵심적인 더 결정적 사건은 2006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에 와 있는 미군 기지를 침략군으로 와 있다라고 연설을 한 것이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연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노 대통령. 3월 1일 날 저기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전국의 TV 전 국민을 대고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 증거 있어야 돼. 팩트에 기초해야 됩니다. 팩트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용산 기지가 이전이 결정되었다. 평택으로 간다는 거죠. 네. 용산 기지는 이제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침략과 외세와 간섭의 상징인 이 용산 기지가 국민들의 품에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일제시대 때 국가를 위하여 선교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내가 더 이상 세상 살면 뭐하냐. 네. 그래서 목숨 걸고 오늘까지 제가 이 애국운동을 했고 이승만 영화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목사님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오늘 또 뭐 한홍구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런 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당사자를 한번 모셔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당하는 거구만.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설망설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해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입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큐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효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경에 지날 길은 처처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영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위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세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왜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씨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왜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왜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손난대 자유비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그는 일본 침략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결의의 항일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해온 건국의 공로자였다. 또한 그는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자유세계에 일깨워준 반공의 선각자였다. 이와 같이 그가 자유세계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신문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서 7년간의 옥살이를 겪은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호소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은 왔다. 반세기에 걸친 일제 침략의 막은 내려지고 광복의 이음용은 3000만의 환희월로 삼천리 구석구석을 찬란히 비춰주었다. 이해 10월 16일 71세의 이승만 박사는 40년간 꿈속에도 잊지 못한 조국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조국은 결코 따뜻한 한식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토의 양단으로 조성된 민족의 분열을 통합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귀국제 일성을 통해서 모든 정당 서로 협동해서 우리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한테 뭉치자 그러면 산다고 민족의 단계를 호소했다. 그러나 소련은 국내 좌익분자와 결탁하고 한국의 적색노예화를 꿈꾸는 소위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내놓았다. 이승만 박사는 이러한 소련의 흉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민주진영의 선두에 서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국적인 좌익분자들의 타도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1947년 11월 마침내 유엔은 유엔 감사에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했다. 1948년 8월 15일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메가더 장군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새나라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리하여 자유진영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를 계속 승인해 주었으며 서로 애교 관계를 맺게 이르렀다. 그러나 불행은 또 평화로운 이 강산을 휩쓸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는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 무수한 동포를 살해하고 많은 재산을 불살라버렸다.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북진을 단행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세를 역전 파죽세로 38선을 넘어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몸소 수복된 평양을 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기쁨을 함께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민족의 수건이었던 통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승만 박사는 집을 잃고 피난길에 나선 동포를 위로했다. 그의 가슴에는 한없는 비애와 원한으로 가득 찼으며 공산주의를 말살해버려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했다. 이승만 북진 통일을 강경히 부르짖었으나 공산 측의 휴전 제의로 개성에서는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어떠한 휴전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는 끝일 줄을 몰랐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1953년 6월 이승만 박사는 남한 각지에 수용되고 있는 2만 7천 명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대 용단을 내렸다. 이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벌써부터 인권옹호의 원칙하에서 이들이 석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1953년 10월 휴전 조약이 체결된 이래 이승만 박사는 군사력의 증강만이 국토를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미국의 도움으로도 국군 증강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휴전 후 불과 3년이 되던 해에 세계 제4위라는 막강한 국군을 자랑하게 됐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바쁜 틈을 타서 상가를 둘러보며 민정을 살펴보기도 하고 국산품의 품질 향상도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모처럼의 여가에는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못에 고기 모이를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붓에 먹을 찍어서 마음의 고요를 찾아보냈다. 그는 1953년 1월 자유중국을 방문하고 본토 수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장희석 총통과 중국 국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입법원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멸공승전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자유중국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그리고 1958년 11월 자유월남을 방문하고 국토양단의 공동운명을 지닌 양국의 친선을 한층 굳게 했다. 월남 지도자들은 세계의 영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동지적인 유대 강화를 다짐했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워싱턴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처는
전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정중히 그를 맞이했다. 이어 이승만 박사는 미국 상하이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도와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그를 맞이하는 전 미국 국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유방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구의 불편을 무릅쓰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는 반공국가가 서로 뭉쳐야만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혀졌다. 일부 수종자들이 인해 장막을 쳐놓고 영구 집권을 기도했기 때문이다.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4.19 학생들의 의거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승만 박사는 4.19 부상자들이 수용돼 있는 병원을 찾아 눈물을 머금으며 부상자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의거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마침내 그는 하야를 했다. 이승만 박사는 오랜 동안의 정치 생활의 끝을 맺고 하나의 야인으로 대통령 건절을 물러났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 박사의 심해가 그때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80생애를 조국 광복과 반공투쟁에 못 맞춰온 그는 자기의 조국 아닌 남의 나라에서 망명 중 숨져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정기휴양차 진해별자에 체류 중이시던 이 대통령과 가내분께서는 3월 5일 특별열차를 이용하시어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는 도중 경부선 중여역두에서 각하를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책 연설을 하셨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날 최내무부 장관, 김교통부 장관, 전 공보실장, 육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 주미공사를 대동상경하셨는데 특별열차가 경부선 밀양역에 도착하자 5만여 명의 밀양 군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들어 대통령 각하를 환영했습니다. 각하께서는 환영하는 군민에게 일일이 감리하시며 군민들이 보내드리는 환영의 꽃다발을 하나름 받으셨습니다. 각하께서는 역군에 특별히 마련된 연단에 오르시어 일본이 야심을 가지고서 그 전에 에시아를 다 가봤다 저희를 붙잡아가지고 해가는 거 지금은 다 가봤다 없어져가는 일이라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붙잡아가지고서 사람들을 버리기에서 가르쳐가지고서 시기가 오면 통일반수의 총벌게 할 것이며 일본의 야망을 경계하고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연설하셨습니다. 약 30분 동안에 걸쳐 연설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밀양 군민들의 전송을 받으시며 차에 오르셨는데 열차는 연도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일로 북상해서 곧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대구역 구내에는 수만의 남녀 애국 시민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어 역군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각에서 타신 열차가 홈에 들어오자 이군 밴드의 우렁찬 환영 마취가 울리고 이 대통령과 가마한테 소리가 역도를 진동시켰습니다. 각각에서는 곧 마이크를 통하시어 자유당에서 어떤 버릇을 막 통해 돼가지고서는 이윤 그 부분이 이제
하겠다는 의논이 나서 내게로 그런 보고가 왔기에 나는 그분을 오래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충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공통치 못한 일 이런 건 없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분으로 우리 공영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와서 내가 그걸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내국자인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선출해야만 나라의 일이 잘 되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대한반공청년단원은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혈서를 써서 이 대통령과 가에게 올렸습니다. 대통령 각각에서 타신 전용 열차가 발자의 기적을 높이 울리자 대구역도를 주도한 시민들의 만택소리가 우렁차게 이에 호응하고 대통령 각각에서는 손을 흔드시며 대구 시민들과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역마다 길목마다 연연히 늘어선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가가를 모신 특별 열차는 곧 김천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북선 시발점인 김천역 구내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보기 드문 성황을 이루고 대통령 각하를 환영했습니다. 각각에서는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시어 찬성을 해서 두 정당에 서로 싸움만 하지 말고 두 정당의 한 정당 한 나라를 먼저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서로 싸움들 해서 서로 하는 동안에는 그동안에 결단나는 게 나라가 결단이 나는 김천을 떠난 열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는데 도중 대전역에서 잠시 머물러 대통령 각각에서는 대전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는 사중에서 농촌을 바라보시며 금년도 농업 사정을 알뜰히 염려해 주시는 한편 일반 농가주택 개량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대전을 지나 조치원에 이를 무렵 대통령 각각에서는 수행하는 신문 기자들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이례적인 차종 대견을 하셨습니다. 각각에서는 정정하신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당면한 국내외 중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먼저 참의원은 연내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자유당의 잘돼 나가는 모습을 예로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각각에서 타신 특별열차는 이날 오후 7시 35분 서울역에 안착했는데 플랫폼에는 이민의원 의장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나와 대통령 각하를 맞이했습니다. 각각에서는 방송국 기자와도 만나 국민의 환영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남기시며 보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경무대로 반겨하셨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제가 이승만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그 공부를 제가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 4.3 사건은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단체가 이승만을 방해놨어요. 첫 번째가 박헌영의 조선인민위원회입니다. 이놈들이 거짓말로 국민의 76%를 들어지고 이승만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못 세우도록 달라붙었어요. 두 번째는 일본 시대의 기득권자, 일본 놈들한테 혜택을 본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만든 한민당 세력이 또 이승만 나라 못 세우도록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보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 미국과 소련 미소 공동회의가 이승만 보고 남북 좌우 합작정부 세우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이 세 가지 세력을 해치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자꾸 미국과 소련이 둘이서 합해가지고 한국을 압력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권사님을 빨리 영어를 잘하니까 유엔으로 보내. 그때 유엔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보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에 제발 간섭 못하도록 이 문제를 유엔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래서 이승만의 특사를 받은 이명신 여사가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유엔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한미 미소 공동회의의 모든 권한을 유엔으로 옮기는 데 성공을 했고, 옮긴 뒤에 유엔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동시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야 된다 하는 이것을 유엔으로부터 따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왔습니다. 유엔 감시단들이 왔습니다. 선거 감시단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김일성 저놈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50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50선거를 못하도록 대구의 이팔폭동, 대전폭동,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난 그 폭동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이 생겨나는 것을 못 생겨나라고 한 그 폭동이 제1주범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4.3 사건. 그런데 재작년에 조선일보에다가 저 혼자 그거 광고비 내고 박근혜 대통령님 절대로 제주도 4.3 사건 기념식에 가면 안 됩니다. 그 광고를 내가 냈습니다. 내가. 그런데 보십시오. 총리를 보내고 또 김무성 대표도 원래 갔지 않습니까? 4.3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려고 떠드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노무현은요, 제주도 4.3 사건에다가 돈 1,000억을 줘가지고 평화공영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빨갱이들 12,000명을 다 참배하도록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 거기가 제2의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을 거기다 참배를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노무현이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재 목사님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변호사 비용 상당한 비용을 내가 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평화공영을 폐지하라. 분명히 폐지해야 됩니다. 저거는 폐지해야 됩니다. 빨갱이들 민폐 앞에 우리의 새싹들을 거기다 참배를 시켜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이가 만든 거예요.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에서 뿌리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연세들이 점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 연세 높아지시는데, 더 연세 들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열기를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확대하여 노무현 문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집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어요.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오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몇 달이요? 이거 봐요. 2달 걸렸습니다. 2달.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한국에 오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모르시죠? 3달 걸렸습니다. 3달. 그리고
9월 6일이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9월 6일이니까 딱 21일 만에 이 나라에 불량 국가가 먼저 하나 섰어요. 박헌영이라는 놈이 국가를 먼저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혹시 뭔지 제 강의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그 나라 이름이 혹시 뭔 나라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을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야 됩니다. 충격이 돼서 뒤로 쓰러질 준비를 하세요. 박헌영이가 21일 만에 9월 6일 날 해방 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박헌영이가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78%가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빨리 좀 쓰러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꺼번에 해봐요. 와, 대한민국 백성이 미쳤어. 내가 보니까 백성들이 정과자예요, 정과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과자입니다, 정과자. 78%가 박헌영이 만든 그 나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21일 만에 78%의 국민들을 틀어쥐었는가? 박헌영은 두 가지의 원리로 틀어쥐었어요. 첫째는 내가 모든 땅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 그때 우리나라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전 국민의 70%, 땅은 일본 사람들이 34%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박헌영이가 러시아에서 배워온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그대로 갖다 질러버렸습니다.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다 정신이 나가서 박헌영 만세, 요즘 말하는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박헌영이가 두 번째는 뭘로 사기쳤냐? 내가 이 나라를 대통령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안 와서 이승만 박사가 오면 여기다 대통령 세우겠다. 상해 김구 선생이 오면은 총리를 시키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박헌영 만세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 김포 백장에 내리게 됩니다. 박헌영이가 자기들 빨갱이를 다 데리고 나서 환영장치를 해요. 택길 흔들면서 이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내가 나라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승만 박사가 단어는 욕이 아니지만 얼마나 이승만이가 노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럽니다. 누가 그따위 나라 세워야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대통령 안 해나 거기서. 그때부터 이승만과 박헌영이 치열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조국이 해방됐다고 왔더니 빨갱이 나라가 세워졌네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고 밤을 새며 통곡하고 오니까 영락교회 오대도 특별검사님이 그분도 교회 장로님인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뱀은 꼬리를 자르면 머리로 뭅니다. 처음부터 뱀은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돼. 그 박헌영을 어떻게 잡냐. 전 국민의 78%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잡냐.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때부터 박헌영이를 살살 따라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오제도한테. 을지로이가 있는 정판사라고 하는 돈을 찍는 기계를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것이 모래를 뿌리고 일부러 부시고 간 것이 아니고 종이와 잉크를 더 많이 구해놓고 누구든지 돈을 찍어서 정부에 돌려서 나라 망하라고. 이것을 누가 차지했냐. 지금 모 당의 국회의원들은 내가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그 할아버지 박만술, 그 아버지 박나쪽이가 차지했습니다. 박나지로 돈을 찍어가지고
박헌영한테 갖다 바치니까 박헌영이가 이것을 종로에다 뿌리면서 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고. 그것을 노려보던 오제도가 박헌영을 체포하려고 배우도 대령에게 보고했어요. 미국 헌병사령관. 한국 온 지 한 달 만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 그 여자 이름이 김수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헌영의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김수임과 박헌영한테 일렀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박헌영이가 그 말을 듣고 턱에다 수염을 붙이고 미아리 고개를 지나서 경기도 포천을 가서 행렬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행렬을 메고 상판선에 가서 장례식 치르축하고 관 뚜껑을 열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핵심적 내용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박헌영이를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난 뒤에 박헌영이가 김일성이보다 나이가 10살 많아요. 10살 많은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보고 그래. 34살 되는 김일성이한테 김장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소련 공산당 서열에서도 박헌영이가 김일성이보다 앞서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남조선에 78%의 남노당을 조직해놓고 왔기 때문에 38선에다가 총 몇 발만 쏘면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광주부터 다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다 들고 일어나 할 테니 그래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통일선을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김일성도 소련군 장교 출신이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박헌영 선배한테 물어요. 선배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국의 남한의 78%를 조직해놨다는 증거를 보여서 그랬더니 증거? 내 증거 보여줄까? 그럼 내 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1948년 8월 25일 날 지금 저 북한 수립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뒤로 안 넘어지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넘어지세요. 이거는 안 넘어지신 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야. 북한 선거에 1948년 8월 25일 북한 수립 선거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남한 백성들이 선거인단이 850만이었어 그때요. 한국만 남한만 그 중에서 530만입니다. 530만 명이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시시한 집마다 비밀투표해서 아다리 푸대를 담아서 상판선을 넘어 김일성이한테 갖다 바친 표가 우리 남한의 전체 인구의 850만 중에 530만 표니까 78%의 백성들이 김일성이한테 표를 찍어서 평양에다가 다 바친 전과자의 백성입니다.